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 나와 있는 수정신고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당초에 이 기한까지 신고하라 그랬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거. 자,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자, 9페이지에 먼저 수정신고가 나오죠. 자, 과소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시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표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자, 뭔가 잘못 신고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잘못 신고된 거 내가 스스로 자수하겠다. 자, 그게 수정신고라는 거죠. 자, 만약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때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라 했는데 만약에 이때 신고할 때 100이라고 신고했는데 진짜 정확한 금액은 200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0이라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소하게 이게 맞는데 과소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언제가 걸리면 이 탄로세액은 당연히 추징당할 거고 이때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과소하게 신고했다? 자, 그러면 언젠간 걸린다. 그러니까 걸리니까 이 부담이라도 줄여라. 즉 자수해라 이거죠. 자수해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고했지만 나는 이때 잘못됐으니까 하겠다. 고쳐서 신고하겠다. 자, 그게 수정신고라는 거죠. 즉 과소신고했다 아니면 과다하게 환급받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자, 과소신고로 인해서 잘못했다. 그걸 고치겠다. 자, 그게 수정신고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에 따라 국세 과표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끝나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자, 이렇게 내가 자수를 함으로 인해서 뭐 이것도 줄이지만 국세 행정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죠. 즉 과세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추적해서 해야 될 일을 부담을 덜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자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당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을 줄 테니 빨리빨리 자수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6월 내 자수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요. 자, 1년 내 자수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20%를 깎아주고요. 2년 내 자수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감면해주겠다. 자, 그래서 수정신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걸릴 거 나중에 추징당할 거 네가 알아서 자수해.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빨리빨리 자수하면 가산세 부담도 우리가 덜어줄게. 이렇게 당근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게 수정신고예요. 자, 두 번째, 그것과 반대되는 게 밑에 있는 경정청구인데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표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했다면, 즉 수정은 반대죠.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5월 말까지 신고해. 그런데 내가 쓸데없이 200으로 신고한 겁니다. 진짜 정확한 걸 봤더니 100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이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과세관청에서 나한테 100을 바로바로 돌려줄 거야. 돌려줘요? 뭐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 쓸데없이 많이 냈으니까 돌려줘 하고 권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 고쳐줘. 경정청구죠. 고쳐줘 하고 내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경정청구가 들어간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게 맞다. 조사해서 이게 맞다 하고서 결정하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정청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경정청구에서 세 번째 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 자, 5년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 경정청구는 무한정할 수 있냐? 아니고요. 법정신고 경과일부터 5년 내. 이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는 과다신고했을 때 납세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죠. 기한 내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한 후라도 신고하겠다. 자, 첫 번째 줄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즉 무신고자죠. 무신고자. 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틀리게 기한 후 신고는 뭐냐면 요때까지 신고하라 그랬는데 무신고였다는 거죠. 무신고. 그래서 나는 기한이 지났지만 언젠가 과세관청에서 발견하고 나한테 세금이 추징이 들어올 거야. 그때 가산세도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걸릴 거 나도 이때 기한이 지났지만 내가 신고할게. 자, 그게 기한 후 신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이 뭐냐? 얘네는 처음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했던 거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하겠다. 자, 그게 기한 후 신고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 줄 납부하여야 될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내야지만 기한 후 신고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10페이지에 국세 우선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 평등지유에 따라서 채권자 상호 간 우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한다면 국세채권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감안돼서 채권자 평등 원칙이 깨지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자, 그게 국세 우선권인데, 자, 어떤 사람의 재산이 이만큼 있다. 여기 내 채무가 이만큼 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이 언제 발생했던지 금액이 얼마인지 다 필요 없고 이거를 처분해서 환가한 다음에 채권 부족 비율에 따라서 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채권자 평등주의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국세 채권이다. 일반적인 채권들은 채권 부족 비율에 따라서 이걸 처분한 다음에 논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세 채권이라 그러면 이걸 처분했다 우선적으로 얘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니들이 논아 가져라. 자, 이게 뭐냐? 국세 우선권이라는 거죠. 국세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겠다. 자, 이게 국세 우선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0페이지 자, 밑에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사법적 구제 앞선 행정청 자체의 시행 요구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사법적 구제에 앞서서 무슨 얘기냐? 자, A가 있는데요. 내가 세금을 100이라고 갖다 냈어요. 근데 갑자기 과세관청에서 너 세금 100이라고 신고했지만 이 100이 아니야. 네 세금은 1000이야. 갑자기 이걸 내라고 날라왔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이 맞아요, 나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자꾸만 1000이라고 이걸 내래요. 자, 그러면 이 A는 과세관청하고 다퉈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국가하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가 고지서를 받고서 난 억울해. 난 국가하고 싸울 거야. 하고서 바로 법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현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법원에 가기 위해서 여기 가서 다투려면 먼저 과세관청에 가서 먼저 따져라. 그래도 안 들어줘? 그러면 그때 법원으로 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죠. 이 법원에서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국가하고 그 과세관청하고 다투는 납세 의무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법원에 간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세금 말고도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납세 문제 때문에 법원에 맨날 온다? 그러면 도저히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 오기 전에 이러한 고지를 내렸던 과세관청가 따지고 그래도 안 들어줘? 그러면 이때 와. 이래서 법원에 오기 전에 먼저 과세관청에서 따져라.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있어서 이 과세관청에도 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납세 의무자 A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심사청구. 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조세심판원에 아니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A는 여기 가서 따져도 좋고 여기 가서 따져도 좋고 여기 가서 따져도 좋아요. 아무데나 가서 따져라 일단.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데가 따져라. 그런데 따졌는데 국세청에서 당신 말이 맞아. 그럼 끝나는 거고요. 조세심판에 갔는데 당신 말이 맞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신 말이 틀려.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 따졌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줘. 법원에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임의 절차로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고지서를 보내줬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좀 무슨 얘기냐? 난 받았을 때 아까 이걸 가든, 이걸 가든, 이걸 가든 셋 중에 하나를 가라 그랬어요. 안 들어줘? 그러면 법원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가기 전에 이 고지서를 보내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가서 따지게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지겠다? 안 들어줘? 가겠다? 안 들어줘? 가겠다. 임의 절차니까 난 안 할래. 안 할래. 바로 일로 갈게. 안 들어줘? 갈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페이지 다시 보면 맨 위에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재고를 요하는 거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불복이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와 심판청구는 청구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국세청에 심사청구했다. 안 들어줘? 난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겠다. 안 돼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 들어줘? 그럼 바로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옆으로 못 가요. 같은 신급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졌다고 해서 옆으로 갈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 심사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 자, 그러면 90일 이게 뭐냐? 과세관청에서 당신 세금이 100이 아니라 1000이야. 고지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난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90일을 놓치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네 말이 틀려? 그럼 90일 내 가야 돼 또. 반드시. 90일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되게. 자, 그래서 이러한 신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일로 갔는데 안 들어줘? 그럼 난 일로 가겠다. 안 되고요. 얘는 이미 결정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걸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국세기본법은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소득세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이제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소득세의, 일정 기간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고, 우리나라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 밑에 12페이지에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원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로 과세가 돼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가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로 과세되는 데 비해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가 되더라. 자, 그러면 소득 원천설이 뭘까 봤더니 12페이지 맨 밑에 현행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8가지 소득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자, 따라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담설이 있는 소득이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의 경우에 법령에 열거되지 않는 경우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소득세법은 이 소득세를 과세할 때 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그 소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자, 이렇게 8가지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자 소득은 뭐다? 법에 쭉 나야 돼요. 배당 소득은 뭐다? 법에 쭉 나야 돼요. 사업 소득은 뭐다? 법에 쭉 나야 돼요. 여기 없다? 과세 안 돼요.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죠. 자, 이런 경우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침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한 500만 원 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보험사에서 어떤 보상금으로서 보험금으로서 1억을 준다. 자, 그러면 난 지금까지 500을 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1억을 준대요. 500을 냈는데 1억을 받는다? 그럼 나는 9,500만 원을 번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병원에 누워서 지금 병원비가 얼마 들지, 며칠 동안 누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보험금 받았다고 500만 원 내고서 1억 받았다? 9,500 벌었다? 너 세금 내? 벌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뭘 벌었는데 얘가 벌었다고 해서 뭐든지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런 것들이 소득이야.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벌어야 과세가 돼요. 이거 왜 벌었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다 정했다면 뭐가 이자소득이다 법에 쭉 나열해요. 뭐가 배당소득이다 쭉 나열해요. 쭉 나열해요. 여기 없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내가 채권을 1억 주고 샀는데 2억에 팔았다. 양도죠.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 그러면 내가 채권을 1억 주고 2억에 팔았다? 1억 벌었을 때 채권 매매 차익 과세가 되냐?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왜? 양도소득세에서 채권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법에 쭉 나열해야지만 과세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은 맨 끝에 이와 유사한 건 이자소득이야. 이와 유사한 건 배당소득이야. 이렇게 이자 배당에 대해선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상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세법이 미처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배당은 맨 끝에 이와 유사한 건 이자다 배당이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벌어야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이처럼 소득세는 그 원천별로 구분해서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이죠. 자, 법인은 이거예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득이야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법인은 그냥 순자산이 증가했어? 그럼 너 번 거잖아. 너 세금 내야지. 이게 법인세법이잖아요. 법인세법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소득세는 당연히 생활하는 자연인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인과 관련돼서 이 담자력이 있는 것, 계속 반복적인 것들만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법인은 생활하는 개인이 아니죠. 자, 따라서 법인이 만약에 보험을 들었는데 500만 원 냈는데 1억을 받았다? 9,500 벌었다? 무조건 과세. 왜?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생활하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고 있다. 자, 13페이지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밑에 종합과세 제도 채택. 자, 과세원칙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 분리과세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죠. 자, 세금은 가만히 보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금은 이렇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 있고요. 소득세는 6에서 42% 누진세 구조를 취해요. 이게 크다. 많이 벌었다. 부자니까 많이 내. 이게 작다. 조금 벌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내야겠어. 이렇게 해서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소득이 쭉 있을 때 과세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다 번다. 그러면 얘한테 과세할 때 너 이자소득세 얼마, 배당소득세 얼마, 사업소득세 얼마, 근로소득세 얼마 이렇게 소득의 원천별로 따로따로 과세할 수 있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해. 다 얘 건데. 다 묶어. 다 묶어서 합쳐놓고 갖다 놓고 과세를 해버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과세하는 방식이. 그러면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쳐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합쳐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 많이 번 애가 많이 내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 다 번다? 부자죠. 많이 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한다?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합친다? 크니까 무조건 높은 세율.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당연히. 따라서 소득세는 따로따로 안 한다는 거죠. 합쳐서 과세한다. 종합과세라는 거죠. 다 합쳐서 갖다 놓고 과세하자. 종합과세. 자, 그런데 종합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여기까지 종합과세 하는 거죠. 얘하고 얘는 절대 합쳐서 과세를 하지 않아요. 퇴사했다? 바로 퇴직소득세 계산. 부동산 팔았다? 양도세 바로 계산. 이 소득은 얘네들하고 절대 합쳐서 과세하지 않아요. 별도로 띄어서 과세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류과세라 그러죠. 그거 당연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소득들. 이 소득 원천이 있다 그러면 통장에 돈 넣어놓는다? 매달 이자가 나온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매년 배당 받는다? 내가 뭐 사업을 한다? 매달 뭘 번다? 근로를 한다? 매달 뭘 받는다? 연금을 받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들이에요. 그런데 이 퇴직소득은 얘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소득이죠. 그리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적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하겠어. 그래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과세라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득들이 종합과세가 되더라. 자, 소득세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요. 그럼 5월 말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납부하면서 세금이 소멸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종합과세가 되니까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달에 이렇게 해줘 했어요. 그런데 소득세 납세모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5월달 이거 안 했다. 그러면 과세 관점에서 알아요, 몰라요? 1000만 명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5월달에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과세 관점에서 아냐 이거죠. 얘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 1000만 명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럼 어떻게 하냐?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많은데 신고 납부 안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득세법은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한 이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이 소득 있는 사람들은 5월달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얘네들이 신고 안 해주면 우리가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어. 그래서 소득세법은 어쩔 수 없이 이 광범위한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회사가 있다. 자, 근로자 A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어때요? 급여를 지급하면서 띄죠. 세금을 가끔씩. 4대보 이런 거 띄죠. 이거를 뺀 나머지 잔액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꼈다가 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무조건 알죠. 두 번째, 이 사람 세금을 매달 완벽하게 걷어요. 왜? 얘가 급여 주면서 떼었다가 갖고 있다가 갖다 내버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관청은 완벽하게 세금을 걷게 돼요. 즉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로소득자를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을 다 냈다. 그럼 이 사람들은 5월달에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뭐하러 했을 데 없이 이미 다 냈는데. 자, 그래서 세법은 뭐냐? 원천징수에 의해서 완납적 원천징수에서 세금이 다 끝났다? 그럼 그 사람들은 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맞지만 이걸로 다 끝났어? 그럼 굳이 5월달에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어. 원천징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원칙은 이거예요. 종합과세인데 나는 원천이 다 끝났잖아. 굳이 세무에 갈 필요가 없잖아. 끝, 오지 마. 분리과세. 자, 교재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종합과세 제도 채택 1번 과세원칙 종합과세인데요.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인별로 종합해서 과세한다. 예외,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퇴직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의 분리과세. 일정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란다. 그래서 여기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거의 다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거의 다 돼요. 하나만 기억하죠. 여기 우리가 이자 배당 받을 때도요. 이자 배당 같은 거 받을 때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내가 이자를 받는다. B가. 그러면 나한테 이자 주면서 띄죠. 보통 14% 원천이자죠. 주민세까지 15.4% 이렇게 떼고 나한테 준다. 무조건 세금을 띄는 겁니다. 줄 때 주는 애가. 그래서 거의 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딱 하나.
얘는 원천징수 안 이루어져, 얘는. 사업소득자들은. 왜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원천징수에 의해서 끝나는 사람들은 굳이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왜? 이걸로 다 끝나면 이걸로 끝나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5월 달에 반드시 세무서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얘. 사업소득자. 왜요? 얘는 원천징수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A는 만약에 사업을 하는 B가 C라고 있다고 쳐요. C라고. 사업을 하는 C가 있다? 그럼 걔는 근로자가 아니죠. 걔는 회사 그 자체입니다. 사업자는. 여기에요. 그럼 얘는 내가 이 자체인데 내가 뭘 주면서 나한테 뭘 주면서 뭘 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급여 같은 경우에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얘한테 급여를 줄 때 원천에서 갖다 내는 거죠. 내 소득은 사업소득자 소득은 이 회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천징수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업소득자들은 원천징수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세무서에 간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에 열거주의 과세 방식. 거기서 네 번째 줄. 현행소득세법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세를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3번 신고납세제도. 자, 아까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모든 세목들은 거의 다 신고납세주의.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상속증에서는 부확정 방식이죠. 두 번째 줄.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자, 15페이지 개인단위주의 과세. 소득세는 개인단위주의로 과세한다는 거. 자, 만약에 부부가 있다. 부부가 소득이 있다. 그럼 부부 간 합산해서 뭐 소득을 계산한다? 가족이 있다. 가족 간 합산해서 소득을 계산한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들은 다 인별입니다. 인별로 과세돼요. 인별로. 자, 그래서 거기 15페이지에 쌍가로 1번 원칙 개인단위주의 과세. 개인단위주의로 과세하더라. 예외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A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6에서 42%를 과세를 한다. 그래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게 세금이 많네. 그럼 이러면 되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다. 자, 공동사업을 했다. 이만큼 벌었다. 똑같이 벌었다. 그러면 공동으로 벌었으니까 만약에 지분대로 너 60%, 나 40%, 그러면 60% 네가 내고 40% 내가 내고 그리고 이 세율을 주고 한다?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누진세를 맞는 것보다 쪼개서 이 누진세를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세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실질은 혼자 하는 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우리는 공동사업을 해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즉 본인이 60% 배우자가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쪼개면 이 누진세 구조화에서 혼자 과세가 되는 것보다 세금이 쌀 거야. 이렇게 허위로 했다? 자, 그랬다면 세법은 어떻게 하냐. 이 40%에 대한 걸 다 네 걸로 볼게. 너가 100%야.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공동사업 합산과세인데 자, 예외 가족 구성원 중 둘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 과세하면서 가족단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진과세 및 원천별 차별과세. 자, 두 번째 줄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많이 번 애가 많이 내게끔.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자, 소득세 계산할 때 인적공제제도가 두고 있는데 그래서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부담의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섯 번째 주소지 과세제도 채택. 소득 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 납세지 모자란다.
세금은 무조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한다는 거, 소득세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자, 1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런데 이러한 개인을 현재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자, 구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과세가 돼요. 자, 먼저 16페이지 납세 의무자 구분에서 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첫 번째,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간단히 얘기해서 주소 있는 애, 주소 없는 애. 자, 그리고 이 비거주자, 거주자 이 구분은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국적과. 그래서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자,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를 왜 구분했을까? 봤더니 이런 거죠. 자, 얘가 우리나라에 사는데 주소를 아는데 뭘 벌었다. 그러면 외국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이 발견했다. 얘한테 과세할 수 있을까? 있죠. 왜? 어디 사는지 아니까. 자, 비거주자다. 얘가 국외에서 뭘 벌었다. 그러면 얘한테 걷자 딱 했는데 얘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대체. 어떻게 걷어?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국내에서 번 거라도 완벽하게 걷어야겠다.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 과세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 자, 동그라미 2, 그 밑에 16페이지 맨 밑에 3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에, 자,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이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 사람을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 이건데요. 그 승무원과 승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란다. 즉,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자, 동그라미 4번, 17번, 17페이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자, 거주자 의제예요. 거주자 의제. 무조건 거주자다. 자, 무슨 얘기냐? 국외 공무원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소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겠죠, 무조건. 외국에 있을까? 그럼 외국에 있으니까 비거주자다? 무조건 얘네는 거주자다. 국외 공무원이나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된 임직원들은 무조건 주소 유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 의무인데요. 자, 법인격 없는 경우. 자, 이 소득세는 이 개인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 얻을 때 아까 본 것처럼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법인격이 없다. 법인이면 무조건 법인세를 과세하면 되는데 이 단체가 법인격이 없다. 그러면 얘를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냐, 아니면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17페이지에 이걸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로 볼 때는 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자, 1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겠다.
대표적으로 1거주하러 보는 단체가 누구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죠. 관리비 걷잖아요. 걷어가지고 그 단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를 법인으로 볼까 개인으로 볼 거냐? 그냥 소득세법과 1거주자로 보고 그냥 소득세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밑에 공동사업을 보는 경우, 자 이때는 뭐 이익의 분배 비율이 있으니까 각자가 공동사업을 한 거 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율대로 분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기업 단체는 이렇게 본다. 자, 18페이지에 원천징수. 자, 아까 분리과세가 되는 걸 말했었던 거죠. 그게 원천징수인데, 다시 보면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그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급여 받는 경우 원천징수. 급여 지급할 때 가건세 같은 거 띈다는 거죠. 이게 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세가 앞다내는 거. 이걸 원천징수라고 그러고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나면 굳이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죠. 자, 밑에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나오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이렇게 원천징수가 됐어? 그럼 그걸로 끝.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5월달에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돼.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원천징수는 됐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나중에 다시 정산할게. 그게 예납적 원천징수.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좀 이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볼 텐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은행에서 B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보통 14%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이거 냈으니까 끝.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로 끝이고요. 2천만 원이 초과돼? 그럼 이 사람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냈어요. 냈지만 완전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금융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가야 돼요. 종합과세니까. 그러면 이때 냈던 세금 14% 낸 건 뭐냐? 이중과세 아니냐? 여기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이 14% 냈던 거를 기납부세금으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했던 건 나중에 정산이 되다 보니 이건 예납적 원천징수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갈라지고요. 거기 그 박스에 18페이지 거주자의 경우에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중결하고 납세금을 따로 정산하는 확정징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자의 경우에 거기 보니까 완납적 원천징수 사례가 박스에 나와 있죠. 여기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당신은 이거 받을 때 14% 냈잖아. 그럼 굳이 5월달에 올 필요 없어. 완납적 원천징수 끝. 세무서에 신경 쓰지 마. 자, 근로소득인데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나중에 6%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세무서에 신경 쓰지 마. 그렇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연말정산하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거치니까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연금소득. 이 연금소득은 이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받을 때 보통 5%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냈으니까 더 이상 세무서에 신경 쓰지 마. 5월달에.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때 20%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그거 냈으니까 더 이상 5월달에 올 생각하지 마. 끝이야. 신경 쓰지 마. 따라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완납적 원천징수 끝나니까 굳이 5월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 세무서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사업소득자 무조건 간다. 왜? 원천징수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벗어난 애들은 세무서에 가야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2천만 원 초과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자, 19페이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두 번째 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과세 기간인데 이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보통 그 다음에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이게 원칙이다. 예외. 만약에 이때 사망했다. 해외 이주로 전원이 출국하더라. 해외 이주로 출국하더라. 그러면 이때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사업을 5월 1일 날 했다. 나 이때부터 사업을 했다. 그래서 나의 소득세 계산은, 소득세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 소득세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무조건 틀린 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이달부터예요. 아니, 나는 5월 1일부터 사업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에 하나인 사업소득을 5월 달에 했던 거죠. 나머지 종합과세되는 이 소득들은 이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는 무조건 이달부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 말, 사망할 때는 1월부터 사망일까지, 출국했다면 1월부터 출국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19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소득세 과세기간은 법인세법과 달리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 예외가 있다면 사망 출국, 이거밖에 없다. 법인은 개인하고 틀려요. 법인은 사업연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안 된다. 무조건 1월 1일부터다. 자, 20페이지 섹터 7에 섹션 7에 소득의 구분 및 계산 구조가 있는데 뭐 소득세가 이렇게 계산되더라 뭐 이런 건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가볍게 그 20페이지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종합과세되는 소득 이거 다 합친 거를 종합 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종합 소득공제를 빼면 이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누진세를 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고 귀납광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걸 빼면 차감 자진 납부할 세액들이 나온다. 아까 이자 배당소득 원천에서 됐는데 2천만 원 초과돼서 종합과세가 된다? 그럼 합산하죠.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표, 세율. 산출세액이 나왔다? 나 옛날에 14% 냈는데 원천이 당했는데 빼줄게. 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이런 느낌으로 20페이지 소득의 구분 및 계산 구조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